내일 동시 만기와 일요일 날의 그리스 재총선, 이 두 가지 변수를 앞두고 시장은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이틀 연속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이틀 연속 자금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이틀간 유출 규모는 345억 원으로 소폭이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갤럭시 S3 예약 판매 2시간여 만에 매진입니다. 갤럭시 S3의 예약 판매가 2시간여 만에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태양광주 강세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주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태양광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S3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약 판매 2시간여 만에 완판이 됐고요. 지금 아이폰 5 같은 경우는 출시 시기가 다소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갤럭시 S3 출시,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될지, 또 관련해서 부품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성호 부장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어저께부터 이제 갤럭시 S3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SK텔레콤하고 KT에서 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에 따르면은 지금 그 3G 모델하고 LTE 모델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3G 모델은 5,000대만 한정 판매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2시간 만에 예약이 끝나버렸다라는 것이고, LTE 모델은 시간당 한 9,000대 정도씩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KT 쪽에서도 2시간에 10,000대 이상 판매가 되면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SKT에 따르면은 3G하고 LTE 모델을 합했을 경우에 지금 그 3시간 만에 3만 대를 돌파를 해서 갤럭시 S2가 작년에 나왔을 때는 첫날 5만 대를 돌파를 했는데 그보다 지금 더 빠른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S3 모델을 원래 초기에는 한 380만 대 정도로 잡았다가 600만 대로 늘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갤럭시 S3 예약 물량만 1,000만 대가 넘는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만큼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얘기는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가 한 2년 전에 나왔는데 그것에 이제 대체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수요는 예상 나쁘지 않다, 상당히 괜찮다라고 하지만은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어떤 물량 그 수준을 크게 뛰어넘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은 이게 이제 6월 달까지는 물량이 부족하고 LTE 모델은 7월 달에 제품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 9월 달 애플의 아이폰 5가 나올 때 그때도 갤럭시 S3가 상당히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면은 거기서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독주다시피 한 상태고, 그런 것들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그 주가의 모멘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주 중에서 한 3가지 종목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3에 이제 방수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데, 관련해서 이 방수 기능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원인텍이라는 주식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카메라 모듈용 IR 필터 부분에서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고화소 경쟁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옵트론텍,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력 오피스 솔루션인 폴라리스를 갤럭시 S3에도 공급을 하면서 또다시 여기서 또 매출이 상당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인프라웨어, 이렇게 세 종목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예상보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완전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의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관련 종목으로 서원인텍, 옵트론텍, 인프라웨어 세 종목 정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흐름상으로 보면은 가장 돋보이는 게 태양광 관련주일 것 같습니다. 퍼스트 솔라,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었는데 단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폐쇄를 연기했다, 이런 보도가 대단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태양광 관련주는 뉴스 한번 나올 때마다 반짝반짝 올라가곤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틀리지 싶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게 퍼스트솔라를 비롯해서 태양광주 주가가 워낙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는 쇼커버닝 물량도 들어왔다 뭐 이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태양광 관련주 뭐 이학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국의 공장을 폐쇄할 때, 즉 구조조정이 막 일어난다고 얘기 나올 때 주가는 또 한 차례도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정반대의 경우죠. 어떤 폐쇄하려고 했던 공장을 폐쇄를 연기한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가 반복적으로 또 호재가 됐다가 악재가 됐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보다는 어떤 뉴스에 따라서요. 주가가 급등락하는 그런 흐름에서 한치의 변화도 아직은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태양광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있고 그런 것이 오히려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OCI가 이 제품의 바닥이다.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고요. 그런 자료를 나온 것도 제가 봤는데요. 저는 뭐 그분들한테 대묻고 싶습니다. 그 50만 원, 60만 원부터 좀 떨어질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죠. 무슨 얘기냐면 OCI는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20만 원대 주가 분명히 쌉니다. 20만 원 아래도 갔었는데요. 언젠가는 뭐 40만 원, 50만 원 다시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요. 여하튼 폴리시리콘에서 글로벌 업계 탑 퍼스트, 탑 1등으로 갈 가능성이 그 어느 제품, 어느 회사보다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가는 분명히 싼데요.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폴리실리콘의 치킨란 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겠고요. 그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갖고 한번 기다려보는 거 괜찮고요. 워낙 물리실 있는 가격 분들이 이 가격대가 아니죠. 30만 원, 40만 원대에서 워낙 물리신 분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자그자만한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손절의 기회를 놓치신 분이 또 대다수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냥 기다리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젠가는 한번 가격을 삶으로 인해서 단가를 낮출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아직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언젠가 늦으면 3, 4분기 후반이나 4, 4분기 초반에 폴리시크론 가격의 상승세가 한번 확인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글쎄, 뭐 태양광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아직은 뉴스 모멘텀 이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태양광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지금 뭐 손절하기도 좀 어려운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데 접근은 철저하게 좀 장기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연준, ECB 경기 부양 기대감입니다. 미국 연준과 ECB에서 뭐 경기를 부양을 할 것이다. 사실 뭐 그런 얘기가 돌면서 시장이 올랐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언급은 나온 게 없었고 당연히 지금 상황이 나쁘니까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하루는 급락으로 방향을 보이고요. 어느 날은 또 급등으로 반응을 보이고 어떤 날은 또 반대의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요. 유로존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럴 때마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분위기가 쏠리면서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리미어 퍼스트 얼라이드 증권의 투자자 약간이 이런 흥미로운 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요. 여전히 변동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저자한테 여러 번 표현했지만 안전벨트를 꽉 매야지 지금 그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좀 웬만해서 그냥 투기적으로 대응했다가는요. 워낙 미국 시장 어제도 우리 얘기했지만은요. 미국 시장 자체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만 오늘 주가가 미국 시에서 새벽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서 반등한다는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에서 좌파 정권 혹시 총선에서 이기더라도요. 그렇게 쉽게 지금 유로존에서 탈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로존에 탈퇴했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엄청 지금부터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은 좌파의 지도자들도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은 협박을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고요. 두 차례 구제금융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돈을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전술에 깔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쪽에 언급을 한 거, 그리스 국민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허리도 졸라매고 같이 한번 살려보자 이런 의미로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다소는 그리스 문제가 그렇게 최악의 경우는 가지 않을 것이라 그런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 정도가 오늘의 반등 요인입니다. 다만 미국의 시장의 흐름 자체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리스 총선의 결과 그리고 다음 주에 19, 20일 날 있을 FOMC 회의에 입의 그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FOMC 회의 결과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벤 버냉키 의장의 의회 연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5월부터 뭐 우리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증시 가장 많이 돌았던 얘기가 변동성이라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불안한데 스페인은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나서 국채금리가 오히려 거꾸로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상 최고치까지 국채 10년물짜리가 사상 최고치까지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자, 요 현상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시장이 좀 하락할 만한 요인인데 거의 뭐 7%, 마지노선이라는 7%까지 지금 근접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는 별 영향은 없었는데요. 이성호 부장께서는 글쎄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 구제금융을 실시를 했는데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금융이 이게 이제 뭐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요.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과 관련돼서 몇 가지 우려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면 말이죠. 일단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금으로 지원을 할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려입니다. 또 지금 조건도 뭐 스페인 쪽에서는 거의 뭐 승리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무 조건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돈을 빌려주는 독일이라든가 EU 측에서는 은행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결정되는 과정에서 좀 잡음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우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페인 GDP의 1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1,000억 유로가. 이게 이제 정부 부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스페인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 한 81% 정도 되는데 이게 90%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상승을 하면서 리스크가 은행에서 스페인 공공부문으로 전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게 우려고요. 또 이제 그 재자본화, 은행의 재자본화 과정에서 기존 은행들이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한 게 있을 텐데 거기에 투자를 한 민간 투자자들, 이 민간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채권이 후순위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SM으로 도와주게 되면은 1순위가 IMF가 지원한 자금이고 2순위가 ESM이 지원한 자금이고 나머지는 다 후순위채로 밀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실을 우려를 해서 민간 투자자들에 대해서 로스컷, 그리스와 같은 방식으로 헤어컷을 강요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또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스페인 국채에 대해서 또 대규모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이제 그 스페인 10년물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스페인의 문제가 단순히 은행에만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죠. 은행이 이렇게 부실화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2차 부동산 버블 붕괴라든가 또 스페인의 경기 침체, 그 높은 실업률, 거기다가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 그리고 중앙정부도 재정이 좋지 않고요. 뭐 이런 한 근본 원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도외시한 채 은행만 지금 살리겠다라고 덤벼드는 것은 결국은 이건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고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고 결국 근본적인 거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더 추가 지원이 불가피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스페인에 대한 특혜라는 얘기들이 좀 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구제금융을 받았던 뭐 그리스를 비롯해서 뭐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이거 좀 굉장히 소외당할 수 있죠.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2차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시리자라든가 이런 데서 이거 봐라. 충분히 우리도 그 긴축에 대해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해서 시리자가 또 제1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인은 한숨 돌렸으니까
이탈리아가 또 공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 이탈리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스페인에 대한 구제 금융이 이걸로 인해서 스페인에 대한 모든 우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에 대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시장을 좀 더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스페인 구제 신청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정말 극단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그 다음엔 또 반대로 해석을 갖고 좀 이런 경향이고 조금 소강 국면에 좀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내용이 뭐 극단적으로 뭐 비관할 재료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낙관할 상황도 아닌데 조금 더 면밀하게 또 냉철하게 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방향성 없는 흐름입니다. 방향성 없는 흐름. 그야말로 시장이 오늘 좀 위축됐다. 좀 이런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변동이 심한 장입니다. 외국인 매매 최근에 봐도 그렇게 뭐 큰 방향성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환율 시장 이렇게 보면은 5월 말에서 6월 초 이때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안정이 돼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 매매 역시도 뭐 6월 들어서는 매도세가 조금은 좀 진정되는 듯한 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현재 시장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외국인 매도세가 다소 뭐 진정된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그렇게 안심하기에는 아직은 뭐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지금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은 그리스 총선이랑요, FOMC의 결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뭐 방향성을 못 찾는 거는 뭐 어쩌면 당연하겠고요. 그 이후에 방향성을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 실건 간에요.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다시 한번 추정하자라는 생각 갖고 방향성을 보일 때 반대로 가서는 곤란하겠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 진폭은 아마 100포인트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마찬가지, 떨어지도 마찬가지요.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형 펀드가 이제 나흘 만에 돈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법인 한두 군데서 돈을 뺄 수도 있고요. 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유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틀 연속으로 물론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틀 연속 돈이 안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전히 조금의 순 유출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 정도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투신의 매도가 좀 제법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뭐 강보합 정도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매도가 나온 것은 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1950도 아니고 2000포인트 아닌데요. 그 불과 1830에서 50포인트 사이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1900 근처만 가면 다시 환매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죠. 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좀 빨리 돈이 다시 유출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일단은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 언덕은 투신에 좀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보다는 여전히 시장이 되면 외국인 때문이고요. 안 되면 국내 기관 외국인이 같이 파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단은 걱정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리스랑요. FOMC 회의 이후에 말씀 반복된 얘기지만 방향성은 뚜렷하게 좀 보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 추정해서 그 방향성을 정말 결을 잘 타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생각 갖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특히 내일까지는 옵션 만기까지는요 철저하게 적극적 매매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몇 가지 관심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시장이랑 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몇 가지 종목 말씀드리면 재확인드리는데요. 영업무역이 다시 사상체 여기까지 근처에 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똑같은 요인이죠. 달러가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제일 호재가 되는 기업일 거고요. 현대 글로비스라든가요, 현대 그린푸드 그리고 호텔신라 그리고 NC소프트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뭐 시장 방향성은 뭐 이벤트가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뭐 수급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장 흐름 방향성을 일단 이벤트로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 흐름이랑 무관하게 관심 가질 점 만한 종목으로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현대 글로비스, 현대 그린푸드, 호텔신라, NC소프트 이런 종목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당장은 내일이 동시만기입니다. 동시만기 때 어떻게 될지 뭐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이성호 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좀 매도 우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지난주부터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올해 내내 사실 매도 우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확 빠진 적은 없었고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내일 어떤 만기에 대한 영향보다도 만기 이후에 베이시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이제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이 되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올해 이제 5월 달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5월 2일부터 6월 4일, 6월 5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조 6천억을 순매도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으로 매도한 게 4조가 조금 넘습니다. 거의 뭐 85% 이상을 프로그램 매도로 외국인들이 순매도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금하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4월 동안 외국인들이 5,324억을 샀습니다. 근데 역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순매수한 게 4,100억입니다. 결국 매수든 매도든 외국인들 매수나 매도에 외국인들 매매의 80% 이상을 프로그램이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뭐 만기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지난주 후반서부터는 프로그램이 매도가 안 나오고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뭐 지난주 중반까지 뭐 마이너스 1, 뭐 그 이상으로도 벌어지고 그랬어서 그런 관계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만기가 일주일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아무래도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오고 일부 매수가 나오고 외국인들도 적극적인 매도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만기가 지나가면은 베이시스가 또다시 이게 벌어질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제 베이시스가 벌어지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또다시 뭐 2, 3천억 또는 혹은 그 이상 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외국인들의 매매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만기 내일 어떤 그 변화보다는 만기 이후에 베이시스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매매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만기일보다는 만기일 이후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